예, 부동산 투자의 위험과 수익. 첫 번째 위험에 대해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험. 네. 제가 첫 시간에 위험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어요. 위험이라는 거는 자, 투자를 하게 되면 수익은 미래에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미래. 그런데 내가 지금 투자를 할 때는 한 15% 정도 수익이 날 거야 하고 생각을 하고 예상을 하고 투자를 했는데 실제로 했더니 15%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내 생각하고 달라졌죠. 내 예상을 벗어났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위험이라 그런단 말이야. 그래서 위험이란 표현은 뭐 여러 가지 표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의미를 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위험이라는 거는 실제하고 예상이 달라질 가능성을 뭐라 부른다? 위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위험을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네요. 변동 가능성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래요. 변동 가능성이에요. 불확실성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네, 똑같은 표현이죠. 그럼 변동 가능성이 크다 이 말은 위험이 크다. 불확실성이 크다, 위험이 크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위험이 얼마만큼 큰지, 만약에 투자안이 A라는 투자안이 있고 A라는 아파트가 있고 B라는 아파트가 있어요. 그럼 내가 A의 투자가 B의 투자가 이렇게 할 때 A가 B보다 위험이 2배 크다, 3배 크다 이렇게 얘기하려면 숫자로 표현이 가능해야 2배 큰지 3배 큰지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이렇게 위험을 숫자로 표현하는 것을 측정이라 그래요. 측정. 그래서 첫 번째가 위험의 측정이라는 게 있어요. 위험은 분산과 표준 편차로 나타냅니다. 그럼 분산과 표준 편차라는 것은 위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분산이 크다 이 말은 뭡니까? 위험이 크다. 표준 편차가 크다는 게 뭐예요? 위험이 크다. 분산을 루트를 씌우면 루트라는 말이 좀 그럴 수 있는데 표준 편차가 됩니다. 그러니까 분산과 표준 편차는 크게 다른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면 분산이 4%다 그러면 표준 편차는 2%다 이 말입니다. 참고로 아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런 거 좀 신경 쓰지 마. 그러면 분산과 표준 편차는 위험이다. 아시겠죠? 위험을 숫자로 측정한 게 분산과 표준 편차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어요. 자, 두 번째. 위험의 종류가 있어요. 위험의 종류. 위험의 종류. 이 위험의 종류는 일단 첫 번째 사업상 위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사업상 위험을 경영 위험이라고도 그래요. 자, 내가 건물을 사가지고 임대사업을 해요. 임대사업을 했는데 내가 여기서 수익이 한 15% 정도 수익이 날 거라고 봤는데 수익이 15%가 안 나. 그러니까 내가 투자한 사업의 수익성이 그만큼 안 된다는 거예요. 즉 수익성과 관계되는 위험을 사업상 위험이라 그래. 수익성과 관계되는 위험. 그래서 사업상 위험 그러면 수익성과 관계되는 위험이구나. 수익성 이렇게 수익성. 이 사업상 위험은 크게 세 종류로 나눌 수 있어요. 시장 위험, 운영 위험, 위치 위험. 왜 내 생각대로 수익이 안 났을까? 수익이 왜 안 났을까? 그 이유가 크게 세 가지가 있더라는 겁니다. 사업상 위험이. 첫 번째가 시장 위험이 뭐냐면 시장 상황이 안 좋다는 거지. 한마디로 시장 상황이 안 좋은 거야. 경기가 안 좋았다든지 인플레가 발생했다든지 또는 수요와 공급을 뭐 잘못 예측한 거예요. 그래서 시장 위험이라는 말이 나오면 항상 수요와 공급 이런 말들을 기억해 두세요.
수요와 공급이 시장이잖아요. 그 시장 위험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발생하는 위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투룸을 지어가지고 임대사업을 하려고 그랬는데 투룸을 지었더니 수요가 없어. 생각보다. 수요가 없는 이유는 보니까 경기가 안 좋아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잖아요. 수요가 없는 거야. 시장 위험이에요. 내가 투룸을 짓고 나서 나 말고는 아무도 안 짓겠지 했더니 온 동네방네 투룸을 막 짓고 있어. 공급을 잘못 예측한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장 위험에 해당합니다. 시장 위험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수익이 내가 안 나지. 운영 위험 뭔지 아시겠죠? 운영 자체를 방만하게 한 거예요. 만약에 주차 관리 요원을 한 명만 두면 되는 거를 2명, 3명을 둔다든지 온 직원들 집안 식구로 가득 채운다든지 뭐 예를 드는 거 운영을 잘못한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수익이 안 나지. 운영 위험. 위치 위험 뭔지 알겠죠? 이상한 데다 지은 거야 내가. 동네 뒷골목에다 지어놓고는 돈 벌기를 바랬으니까 안 되죠.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위험을 무슨 위험이라 그런다? 사업성. 그럼 공부할 때는요 사업상 위험 그럼 수익성과 관계되는 위험이구나. 그리고 시장 운영 위치 위험이 있는데 시장 위험은 수요 공급과 관계 있다. 물론 경기와도 관계 있습니다. 경기가 안 좋으니까 수요 공급을 잘못 예측한 거죠.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유동성 위험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교재 순서와 관계없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유동성 위험. 이 유동성이라는 말이 앞으로 좀 자주 나오는데요. 유동성이라는 거는 유동이라는 게 흘러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유동성은 현금화를 얘기해요. 현금화. 그럼 유동성 위험은 현금화가 잘 된다는 겁니까? 안 된다는 겁니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건물 하나 갖고 있는데 이걸 10억에 팔려고 내놨어요. 안 팔려. 아까 부동산 투자는 황금성이 낮다 그랬죠. 그리고 황금성이 낮다 보니 안 팔리는 거야. 그럼 넌 돈은 지금 필요해. 이 건물은 지금 10억짜리 가치는 있는데 시장에서는 10억 정도 가치가 있어. 그런데 내가 팔려고 내놨더니 안 팔려요. 그래서 돈은 급하니까 얼마에 팔았다? 8억에 팔았어요. 그럼 손해봤지? 이게 유동성 위험입니다. 즉 유동성 위험이란 현금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이에요. 그 시장 가치와의 차이 때문에. 쭉 길게 적으면 어차피 우리가 복잡하니까 중요한 말이 뭡니까? 현금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이 말이 중요합니다. 현금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현금 전환이 잘 안 되더라. 그 대표적인 게 금매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급하게 내가 팔았다. 그래서 내가 손해를 봤다. 유동성 위험. 세 번째가 재무 위험, 금융 위험. 똑같은 말입니다. 파이낸셜 리스크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재무 위험, 금융 위험. 재무 위험, 금융 위험은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채무 불이행 위험이에요. 남의 돈을 빌려가지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그걸 못 갚을 위험을 금융위험이라 그럽니다. 재무위험이라 그러고요. 그럼 막 우리가 지렛대 효과 공부했잖아요. 지렛대 효과는 부채를 이용해 가지고 자기 자본 수익률을 변화시키는 건데 만약에 부채를 이용 안 해. 부채를 이용 안 하면 지렛대 효과 있어요, 없어요? 없죠? 금융위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런 식으로도 시험에 내기도 합니다. 부채를 이용하지 않으면 지렛대 효과도 없지만 금융위험도 없다. 그럼 지렛대 효과를 보려고 부채를 이용하면 아까 위험이 커진다 그랬죠. 금융위험이 커지는 거예요. 됐죠? 뜻 아시면 되겠습니다. 금융위험. 그 네 번째 하나만 더 해볼까요? 법적 위험이 있어요. 법적 위험 또는 행정적 위험. 법적 위험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법적 위험이 법이 바뀜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생각한 만큼 수익이 안 나는, 내 예상대로 안 되는 거잖아요. 위험이라는 거는 내 예상대로 안 된 거죠. 근데 예상대로 안 된 이유가 법 때문이라는 거야. 법이 바뀌고 제도가 바뀌고 행정적인 이유 때문에 내 수익이 생각대로 안 됐다, 이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법적 위험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법과 제도가 바뀐 거예요. 대표적인 게 정책 변화로 인한
이자율 변화. 자, 이걸 조금 조심을 해야 돼. 이자율이 변한 거를 우리가 이자율이라는 말에 꼽혀가지고 금융위험 이러면 안 되거든요. 자, 이자율이 변한 이유가 뭐 때문이에요? 정책 때문이죠. 법적 위험입니다. 법적 위험. 네, 이런 거 하나 기억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교재 보시면 사업상 위험, 금융 위험 막 쭉 적혀 있죠. 네, 그거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위험을 나누는 기준이 여러 가지 있단 말이에요. 제가 전에도 늘 말씀드리지만 어떤 물건이나 현상을 나누는 기준에 따라서 나누는 방법이 다르잖아요. 시장도 우리 시장 논할 때 시장을 완전 경쟁, 불완전 경쟁 이렇게도 나누기도 하고, 약성, 중강성, 강성 이렇게도 나누기도 하잖아요. 나누는 기준에 따라 다르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위험의 종류를 이렇게 사업상 위험, 유동성 위험, 금융 위험, 법적 위험 이렇게도 나눌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나눌 수도 있느냐. 위험을 나눌 때 5번이라 그럴까요? 큰 2번 하는 게 낫겠다.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으로도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은 좀 알아두셔야 되거든요. 뭐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어요. 체계적 위험이 뭐고 비체계적 위험이 뭐냐. 체계적 위험은요, 피할 수 없는 위험을 얘기해요. 피할 수 없어. 피할 수 없다는 얘기는 내가 그냥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피할 수 없다는 것은 통제가 가능하다는 겁니까? 통제가 불가능하다는 겁니까? 통제가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비체계적 위험은 피할 수 있는 위험이에요. 그래서 이걸 꼭 일단 아셔야 돼요. 체계적 위험은 피할 수 없다. 비체계적 위험은 피할 수 있다. 네. 지금은 잘 대답을 하죠. 근데 이제 우리가 시험 칠 때쯤 되면은 개론도 공부하고 민법도 공부하고 공법도 공부하고 다 6과목이 늘어나고 이제 양도 많이 늘어나 있거든요. 그죠? 그럼 지금은 체계적 위험은 피할 수 없다를 알았어. 오늘이 12월 며칠이야? 오늘 5일이죠. 5일 아닙니까? 시험 문제 10월 한 20 며칠 마지막 10월 마지막 주에 보는데 지금은 체계적 위험 피할 수 없다는 걸 알았거든. 시간이 가. 전날이 시험 치는 날이야. 그래, 체계적 위험 피할 수 없지. 없다. 없나? 있다. 이렇게 시간이 갈수록 점점 기억력이 떨어지면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야. 이제 왜? 다른 거 같이 배우니까. 아시겠어요? 지금은 그냥 간단하게 딱 알 수 있는데 지금은 잘 알거든. 근데 이제 아까 지렛대 효과 맞아, 정도 다 알고 달았는데 이제 가면 갈수록 기억력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그랬던가 이러다가, 그죠? 그렇게 되거든요. 그럼 그렇게 안 돼야 합격하겠다, 그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을 자주 봐야 돼. 자주. 그래서 우리 합격 비법은 딴 거 아니다. 공부해야 될 양을 줄여서 그거를 자주 보는 수밖에 없어요. 요거 진짜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체계적 위험, 비체계적 위험. 그러니까 이건 안 잊어먹도록. 그럼 이건 안 잊어먹으려고 그러면 한 4월까지는 1차 과목을 집중적으로 계속해서 봐줘야 5, 6월달 지나도 상대적으로 많이 안 잊어먹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 강의할 때 복습하는 방법 알려드리는데 하고 있어요. 내가 100명 하면 2명밖에 안 한다고 그랬지. 벌써부터 약발이 떨어지면 안 되는데 꾸준히 하셔야 돼요. 꾸준히. 자, 그럼 보세요. 이 체계적 위험은 피할 수 없는 위험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과연 어떤 위험이길래 피할 수 없느냐는 거예요. 이 체계적 위험은 시장의 힘에 의해서 발생하는 야기되는 위험을 시장 위험, 체계적 위험이라 그래요. 그럼 체계적 위험에서 중요한 말은 시장, 이 말 기억하면 돼요. 시장의 힘에 의해서 생기는 위험들은 다 체계적 위험입니다. 그럼 대표적인 어떤 게 있느냐? 경기 변동, 인플레, 이런 것들은 피할 수가 없죠, 우리가. 맞아요? 그럼 이 체계적 위험은
우리 학원 건물에만 발생이 될까요? 다른 건물에도 다 똑같이 위험이 발생하는 겁니까? 그렇죠. 경기가 안 좋다고 해서 이 건물만 경기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체계적 위험은 모든 부동산에 적용되는 위험이에요. 모든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위험이에요. 모든 부동산, 모든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위험이다. 그럼 이거 기억할 때는 모든 이런 걸 기억하면 되겠네요. 모든이라는 거는 공통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체계적 위험을 우리가 공부할 때는 체계적 위험은 피할 수 없는 위험이야. 시장 모든 공통. 아시겠죠? 그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그럼 비체계적 위험은 피할 수 있잖아요. 그럼 피할 수 있는 이유는 얘는 개별 투자안에 따른 위험이란 말이야. 개별 투자안, 개별 투자자, 개별 이 부동산에만 있고 다른 부동산에는 없는 위험이에요. 그러니까 피할 수 있죠. 이거 안 사고 딴 거 사면 되잖아. 그죠? 그래서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 네. 무엇보다도 1번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시장. 자, 우리 교재 보시면 31페이지에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이 나와 있네요. 보시면 되겠고, 자, 넘겨보겠습니다. 넘기시면 이제 수익률이 나옵니다. 수익률. 우리 투자와 관련되는 수익률. 자, 수익률 첫 번째, 기대 수익률이라는 게 있어요. 기대 수익률은 우리가 예상 수익률이라고도 그래요. 이 기대 수익률은요, 지금은 그냥 확률을 이용한다, 요 정도 알아두세요. 확률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어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그러면 기대 수익률 계산하는 것도 시험에 한 번씩 나오고, 올해 아마 나왔던 거로 기억이 되는데, 네. 기대 수익률 계산 문제가 한 번씩 나오거든요. 집에 가는데 있잖아. 집에 가는데 어떤 아저씨가 길에 앉아가지고 동그란 판을 돌리고 있어. 판에 보니까 1, 2, 3, 4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웬 이거 송곳 같은 걸 들고 찍으면 돈을 준대. 그래가지고요, 1번을 찍으면 돌려가지고 1번이 나오면 2,000원 주겠대요. 2,000원. 2번이 나오면 꽝이야. 3번이 나오면 또 1,000원을 주겠대. 그 4번이 나오면 또 꽝이에요. 그럼 내가 이게 한마디 야바이죠, 그죠? 자, 내가 이 야바이에 지금 참석을 했어. 자, 한번 찍어보기로 했어요. 그럼 내가 이 야바이 게임에 참여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이 얼마일까? 이게 기대 수익이거든. 기대 수익. 금액으로 표시되면 기대 수익, 퍼센트로 표시되면 기대 수익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기대 수익이 얼마일까 이 말이에요. 자, 1번 나오면 2,000원 준다 그랬죠. 그럼 1번이 나올 확률이 얼마예요? 4분의 1이죠. 4분의 1이잖아요. 다 4분의 1이죠. 이 다 곱합니다. 그럼 2,000원에다 4분의 1 곱하면 얼마입니까? 500원이죠. 500원. 이거는요, 0원이지 뭐 꽉 넣으면 돈 안 주니까. 이건 얼마예요? 250원이죠. 맞아요. 이거는 그럼 합치면 얼마입니까? 이게 다 더합니다. 이제 750원. 이게 이 게임의 기대 수익이에요. 그러니까 기대 수익은 각 상황에서 얻을 수 있는 수익에다가 그 상황이 발생할 확률을 곱해서 구해요. 네? 확률을 이용한다. 기대 수익률을 구할 때는. 근데 이 아저씨가 1,000원 내고 하래. 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렇지, 하면 안 돼.
아시겠죠? 나는 해봤자 750원밖에 기대가 안 되는데 아저씨가 1,000원 내고 하래. 그러니까 계산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할게요 이러는 거야. 500원 내고 하라 그러면 해야지. 내가 유리하잖아. 유리한 게임이죠. 유리한 게임이잖아요. 750원 내라고 그러면 쌤쌤인 거야. 참고로. 그래서 기대 수익률을 구할 때는 확률을 이용한다. 이건 나중에 1월 달쯤 되면 우리 기본세 계산 문제 같은 게 나오거든요. 그때 하나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대 수익률을 예상 수익률이라고도 하고 확률을 이용한다. 그런데 이거는 누가 구해도 기대 수익이 얼마 나와요? 750원 나오겠지. 계산만 제대로 할 줄 아는 사람 같으면. 그럼 누가 계산해도 똑같죠. 그건 우리가 객관적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기대 수익률은 확률을 이용하기 때문에 객관적 수익률이에요. 그리고 내부 수익률이라고도 그래요. 이거를 다른 말로 내부 수익률이라고도 그런다. 기대 수익률을 내부 수익률이라고도 그럽니다. 이 기대 수익률은 이 야바이 판 자체에서 발생하는 수익률이지 다른 데서 영향을 받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자체 내부적인 수익률밖에 안 되거든. 그래서 기대 수익률을 내부 수익률이라고도 그럽니다. 내부 수익률. 자, 기대 수익률은 그 정도 보시면 되고, 요구 수익률이 좀 중요해요. 요구 수익률. 그 다음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이다. 요구 수익률은 뭘까요? 여러분이 이름을 한번 붙여줘 봐봐. 요구 수익률이 뭔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게 요구 수익률의 뜻이 뭘 것 같아요?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률이죠. 기대 수익률은 뭐예요? 투자자가 기대하는 수익률이에요. 그래요. 자, 내가 아파트에 투자하려고 그래요. 자, 저기 투자하니까 한 10%가 기대되네. 이게 기대 수익률이다. 예상 수익률. 요구 수익률은 내가 저기 투자하려면 최소한 15%는 받아야 되겠다. 이게 요구 수익률이에요. 이름을 복잡하게 지을 필요 없죠. 기대 수익률은 투자자가 기대하는 수익률. 근데 그건 확률을 이용하기 때문에 다 객관적이고 비슷하게 예상한다는 겁니다. 요구 수익률은요, 투자자가 이 투자 안에서 얻고자 하는 수익률이에요. 그러면 이 요구 수익률은 투자자가 원하는 최대한의 수익률일까요? 최소한의 수익률일까요? 최소한의 수익률이다. 그렇지? 잘했어. 최소한의 수익률이야. 최소한 내가 이 정도는 수익을 해야 되겠다 이 얘기잖아요. 맞아요? 필수 수익률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 정도는 내가 필수적으로 얻어야 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회비용이라고도 그럽니다. 자, 기회비용이 뭔지 한번 설명드릴게요. 기회비용. 뭐 우리 시험하고는 크게 관계 없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자, 신입사원 대학을 졸업한 갑이라는 청년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회사에 취직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원서를 넣었는데 A라는 회사, B라는 회사, C라는 회사가 있는데 여기 다 합격을 했어. 유능한 청년인가 봐. 세 군데 다 합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A 회사는 연봉이 1억이야. 연봉 1억. 좋은 회사네. B 회사는 연봉 5천. C 회사는 연봉이 7천만 원이에요. 어디를 갈까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속으로 고민할 게 뭐 있노? A 가야지 이러고 있었겠지만 또 그런 건 아니단 말이야. 세상에 공짜 없다고 그랬지. 뭐 1억을 많이 주면 이유가 있겠지. 일을 뭐 밤새도록 시키든지 아니면 안 그래요? 뭐 갑자기 회사 6개월 바짝 하고 문을 닫든지 뭐 둘 중에 하나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단 말이야. 세상에 공짜 없다고 그랬어요. 많이 주는 데는 그만큼 이유가 있다. 조건이 까다롭든지 하여튼 그래. 이런 상황이야. 근데 이 사람이 만약에 A를 선택했다. A를 그러면 이 두 개는 포기했죠. 기회비용은 포기한 것 중에서 최대값이에요. 그러면 내가 5천하고 7천을 포기했는데 그 중에 제일 큰 게 뭐예요? 7천. 그러면 A 회사의 기회비용은 7천입니다. 무슨 말 알겠습니까? 자, 만약 이 사람이 C 회사를 선택했어요. 그럼 기회비용은 얼마일까요? 보통 3천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차액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포기한 거 그 자체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C를 선택하면 1억과 5천 두 개를 포기했는데 그 중에 큰 게 뭐예요? 1억이 기회비용이다. 아시겠습니까? 기회비용은 포기한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포기한 값. 그러면 보세요.
자, 내가 아파트에 투자를 하는데 주식을 포기했어. 주식을 내가 포기하고 아파트에 투자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내 주식에 투자했으면은 12%의 수익을 낼 수 있는데 그거를 포기하고 일로 왔잖아요. 그럼 아파트 요구 수익률은 최소한 12%는 돼야 된다.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구 수익률은 일종의 기회 비용입니다. 전에 여러분 정상 이윤 들어보셨죠? 이 일을 내가 계속하기 위하여 편의점 알바가 다른 데 안 가고 여기 일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이윤이 정상 이윤이라 그랬지. 그럼 정상 이윤도 왠지 기회 비용인데 알바생이 다른 데 안 가고 그거를 포기하고 여기에 일을 하기 위해서는 7,000원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정상 이윤도 일종의 기회 비용이에요. 아시겠죠? 다 그런 게 관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구 수익률은 기회 비용이다. 기회 비용. 그리고 최소한의 수익률이다. 여기서 요 말은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 최소한의 수익률. 최대한의 수익률 그러면 안 됩니다. 최대한 쏘가 넘어가기 딱 좋아요. 요구 수익률이란 투자자가 요구하는 최대한의 수익률이다. 이렇게 되고 사람들 욕심이 있다 보니까 그래 최대한 해야지. 그래 우리가 뭐든 최대한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 맞아. 그럼 떨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최소한의 수익률입니다. 내게 딱 좋아요. 자, 그럼 요구 수익률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봅시다. 친구가 찾아왔어요. 야 친구야 이번에 좋은 투자안이 있는데 오피스텔에 하나 투자해 볼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한테 그 사람한테 그래 그 얼마 정도 수익이 나는데 이렇게 이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뭐 은행 이자 정도 받으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장난치냐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럼 그 사람이 은행 이자만큼 수익이 난다 그러면 여러분 그 투자합니까? 왜 안 합니까? 내 요구를 충족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투자안의 요구 수익률이라는 거는 투자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위험하거든요. 근데 은행 이자 수익률은 위험이 있어 없어? 위험이 없죠. 이처럼 위험이 없는 곳에서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을 무위험률이라 그래요. 무위험률. 위험이 없는 곳에 투자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수익률. 그럼 대표적인 게 뭐가 있느냐? 정기예금 이자율 같은 겁니다. 위험이 없잖아요. 우리 5천만 원까지는 예금자 보호법에서 보호가 되잖아요. 국공채 수익률이에요. 국공채 수익률. 국채가 뭡니까? 국채가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이거든요. 국가가 채권도 발행합니까? 발행합니다. 국가는 도로도 내주고 뭘 지어주고 이렇게 하려면 공무원도 월급도 주고 하려고 그러면 뭐가 필요해? 돈이 있어야 되죠. 그럼 국가는 그 돈을 어디서 충당한대? 첫째 세금이죠. 세금. 그죠? 자, 세금으로 걷어들였는데 돈이 부족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채권을 발행한다. 채권을. 그게 국채입니다. 그럼 채권을 발행하면 돈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채권을 산 사람들한테는 뭘 줘요? 이자. 그리고 만기가 되면 원금 주고 채권을 회수하죠. 맞아요? 그럼 이 국채라는 그 수익은 안전합니까? 그렇지. 나라가 망하지 않는 이상 이자를 계속 받죠. 그죠? 나라가 망하면 못 받지. 그게 이제 모라토리움이라고 그러잖아. 국가가 부도가 나면 우리나라 국채를 다른 나라 사람들도 사겠죠. 뭐 미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이나 우리나라 국채를 갖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 사람들 이자를 줘야지. 어찌됐든 국채 수익률은 위험이 없다. 국채에 투자하면 위험이 없거든. 공채도 마찬가지. 공채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채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위험 자체가 없어요. 정기예금 이자율, 국공채 수익률은 대표적인 무위험률입니다. 그러면 투자자는 무위험률을 얻기 위해서 투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요구 수익률은 무위험률보다 더 원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플러스 이렇게 된다면 플러스 더 원해야 된다. 그럼 왜 더 원하느냐? 투자는 위험이 뒤따르니까 무위험률 가지고는 안 되겠다. 위험이 뒤따르니까 위험에 대한 대가를 더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걸 위험 할증률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요구 수익률의 기본식은요, 무위험률 플러스 위험 할증률이에요. 위험 할증률. 됐어요? 자, 그런데 피셔라는 사람이 있는데, 경제학자 피셔라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물가가 오르죠. 물가가 오르니까 물가가 오르는 것을 예상해서 그만큼은 더 받아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피셔 효과라 그래요. 여기다가 예상 인플레이율을 더 더하기도 해요.
이런 걸 피셔 효과라 그래. 조상이 어부야. 피셔 효과. 진짜 어부야. 미국 애들은 그래. 스미스 조상이 대장간이 대장장이. 그 골프 선수 이름 뭐지? 우즈. 무슨 우즈입니까? 타이거 우즈. 그 조상이 나무 패던 사람들이에요. 우즈가 숲이잖아요. 그죠? 예. 하여튼 그래요. 일본 사람들은 이름에 장소가 많이 들어가. 대죽자, 뭐 우물정자. 자기가 태어난 곳이 그 남편을 만난 장소야. 자꾸 얘기하면 일본을 비하하는 느낌이 들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 안 합니다. 어찌됐든 피셔 효과라 그럽니다. 피셔 효과. 이 식은 외워놔야 돼요. 자 보세요. 그러면 무위험률이 커지잖아요. 무위험률이 커지면 요구 수익률 어떻게 될까요? 커지죠. 커집니다. 맞습니까? 위험 할증률이 커져도 커지겠죠. 예상 인플레이율이 높아져도 당연한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구 수익률은 무위험률에다가 위험 할증률을 뺀다, 더한다, 더한다. 예상 인플레이율도 더한다. 무위험률이 커지면 요구 수익률 커져요. 왜 또 당연한 얘기를 합니까? 잘 기억해 두라고요. 우리 시험은 기본을 낸다고 그랬어요. 기본을. 자, 그 다음에 무위험률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이 무위험률은 시간만 가면 얻을 수 있는 겁니까? 은행 이자는 시간만 가면 붙잖아요. 이건 시간의 대가라고 할 수 있어요. 시간의 대가. 위험 할증률은요, 위험의 대가입니다. 위험 대가. 그래서 이걸 영어로 좀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리스크 프리미엄이라고도 그래요. 교수들이 이런 말 한 번씩 써. 프리미엄, 리스크 프리미엄, 위험 프리미엄. 위험에 대한 대가다. 자, 조금만 더 해보겠습니다. 자, 이 무위험률은요, 무위험률은 우리 투자자들, 제가 아까 그 앞부분은 제가 안 했는데, 투자자들은 위험에 대한 태도가 있거든요. 위험을 싫어한다, 더 싫어한다, 엄청 싫어한다. 위험을 바라보는 태도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위험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위험에 대한 대가를 많이 요구할까요? 작게 요구할까요? 많이 요구하죠. 위험을 싫어하는 사람은 위험의 대가를 많이 요구하죠. 그럼 위험을 상대적으로 적게 싫어하는 사람은 위험의 대가를 좀 적게 요구하겠죠. 맞아요? 자, 그런데 이 무위험률 있잖아요. 이 무위험률은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태도와 관계가 있을까 이 말입니다. 없죠. 이런 거예요. 은행에 갔어. 정기예금 이자율이 얼마예요? 했더니 2%인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은행 직원이. 나 위험 엄청 싫어해. 좀 더 줘. 줘요, 안 줘요? 안 주죠, 안 주죠. 무위험률은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태도하고는 무관하다. 그죠?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태도와는 무관해.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태도와 무관하다. 그 말은 무위험률은 모든 투자자에게 똑같이 적용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다 똑같아요. 정기예금 이자 다 똑같잖아.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얘가 이제 중요하거든. 이거 얘기하려고 그래요. 요거. 위험에 대한 대가는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태도에 따라 다르게 적용이 된단 말이에요. 다르게 적용이 된다. 그럼 어떻게 적용이 되는데? 어떻게 적용이 되는데? 위험을 싫어하는 투자자일수록 위험 할증률이 클까요? 작을까요? 그렇죠. 위험 할증률은 위험에 대한 대가거든. 위험 할증률이 더 크다. 요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요거를 꼭 기억해야 돼요. 위험을 싫어하는 투자자일수록 위험 할증률이 더 커요. 이해되세요? 위험을 싫어하니까 더 많이 요구한단 말이야. 위험에 대한 대가를. 그러면 위험을 싫어할수록 위험 할증률이 더 크다 그랬으니까 위험 할증률이 더 커지면 요구 수익률도 어떻게 됩니까? 더 크겠죠?
요구 수익률이 더 크다. 그럼 시험에서 위험을 싫어하는 투자자일수록 위험 할증률이 더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위험을 싫어하는 투자자일수록 요구 수익률이 더 크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네요. 맞아요? 그러면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태도는 다 달라. 그 말은 위험 할증률도 투자자마다 다 다르겠네. 맞아요? 그럼 위험 할증률이 다 다르면 요구 수익률도 투자자마다 다 다르겠네. 맞아? 이렇게 다 다른 거를 주관적 수익률이라 그래요. 주관적이다. 주관적이다. 그럼 이걸 가지고 여러 가지 지문들을 만들 수 있어요. 자, 요구 수익률이 투자자마다 다 다른 이유는 무위험률 때문이다. 아니죠. 투자자마다 요구 수익률이 다른 이유는 위험 할증률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럼 위험 할증률은 어떻게 다른데? 위험을 싫어할수록 위험 할증률이 더 크다. 오케이. 위험을 싫어하는 투자자를요 이렇게도 표현해요. 보수적 투자자일수록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보수적이라는 말은 위험을 좀 싫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험을 싫어할수록 이 말은 보수적일수록 이런 뜻이에요. 같은 표현이에요. 자, 요구 수익률 봤습니다. 요 정도를 딱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실현 수익률입니다. 실현 수익률. 이 실현 수익률은요, 투자가 이루어지고 난 후 실제로 얻는 수익률이에요. 그래서 실현 수익률을 실제 수익률이라고도 그래요. 투자가 다 끝나고 나서 얻는 수익률이기 때문에 사후 수익률이라고도 그래요. 실제로 발생된 거기 때문에 역사적 수익률이라고도 그래요. 우리 역사라는 건 실제로 발생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도 부릅니다. 그래서 실현 수익률은 투자가 다 끝나고 난 후에 실제로 얻게 되는 수익률이란 말이야. 실제로. 자, 그럼 보세요. 자, 지금 여기서 투자를 하려고 그래요. 투자 시점이야. 투자 시점. 이제 여기서 투자 시점에서 투자 여부를 결정하죠. 맞아요? 이때 투자 여부를 결정하죠. 그러면 실현 수익률은 언제 나타나느냐? 이때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때. 실현 수익률은 투자가 다 끝나고 나야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 투자 시점에서는 실현 수익률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러면 실현 수익률은 투자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죠? 왜? 모르니까. 모르는데 어떻게 판단 기준이 되겠어요? 그래서 실현 수익률은 투자 여부의 판단 기준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모르는데 뭐. 그죠? 그럼 질문해 볼게. 실현 수익률이 영보다 크면 투자한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실현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크면 투자한다. 이거는요? 예? 맞다 할 줄 알았어. 맞다 한 사람 몇 명 나올 줄 알았다니까 내가. 실현 수익률은 투자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없어. 조금 전에 대답을 잘했어. 근데 지금 여러분 지금 맞다 그러면 실현 수익률 가지고 판단을 하고 있잖아요. 실현 수익률은 투자 판단의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네, 지금 틀리는 건 괜찮아. 시험 칠 때 안 틀리면 돼.
또 여러 번 틀려보는 것도 괜찮아요. 틀려봐야 나중에 안 틀릴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실패를 두려워하면 안 돼. 실패를 두려워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면 얻는 게 아무것도 없어. 뭐 해봐야 뭐 좀 배우는 것도 있고 하지. 여러분들은 잘하고 있어요. 학교 가든 불학교 가든 일단 공부를 시험을 봐봐야 되는 거야. 그죠? 뭘 해봐야 알지. 자, 그럼 보세요. 실현 수익률은 투자가 다 끝나야 알 수 있기 때문에 투자 판단의 기준이 안 된다 그랬죠. 그럼 투자는 이때 결정하잖아요. 그럼 이때 그럼 우리 알 수 있는 건 기대 수익률 알 수 있나요? 기대도 안 해? 기대도 안 하려고? 그래, 기대 수익률 할 수 있죠. 기대 수익률 아까 확률을 가지고 한다니. 아까 야바위 던진다고 그랬잖아. 던지기 전부터 내 기대 수익 계산할 수 있어 없어? 750원. 그죠? 750원 할 수 있잖아요. 던져가지고 나온 결과가 실제 수익률이라니까. 던졌더니 꽝이 나와서 이게 실제야. 던지기 전에가 요 시점이란 말이야. 지금 기대 수익률 구할 수 있죠? 구할 수 있죠. 요구 수익률도 알 수 있습니까? 자기 자신의 요구도 모르면 이건 안 되지. 그죠? 그렇잖아요. 다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투자를 할 거냐 말 거냐는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을 비교합니다. 투자 여부는 뭐하고 뭐를 비교한다? 아주 중요한 얘기다. 투자 여부의 결정은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기대 수익률과 실현 수익률을 비교한다, X야. 실현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을 비교한다, X란 말입니다. 투자 여부는 뭐와 뭐를 비교한다? 이 두 개를 비교하는 거예요. 이 두 개를 비교. 어떨 때 투자해야 되겠어요? 기대 수익률이 커야 될까? 요구 수익률이 커야 될까? 요구 수익률. 좀 얘기해 볼게. 그러면 요구 수익률이 10%야. 나는 내 요구 수익률은 10%야. 사람마다 요구 수익률 다르죠. 나는 내 요구 수익률이 10%인데 여기 투자하래. 갔더니 기대 수익률이 5%야. 투자해 안 해? 그래, 나는 10%를 요구하는데 5%밖에 기대가 안 되는데 투자하면 되겠어요? 기대 수익률이 내 요구 수익률을 만족시켜 줘야 돼요. 그렇잖아요. 나는 지금 10%를 요구하고 있는데 최소한 이 투자 안에서 기대되는 수익은 10%보다 더 커야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래? 그렇죠.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클 때 투자합니다. 같아도 됩니다. 같아도 됩니다. 할 수는 있거든. 투자한다. 투자 선택 중요하다고요. 그러면 반대로 기대 수익률보다 요구 수익률이 커져. 기대 수익률이 작아. 그럼 투자하면 돼, 안 돼? 투자 기각 아주 중요하다. 우리 투자론에서는요, 투자를 하느냐 마느냐가 아주 중요하거든요. 투자를 하느냐 마느냐 기준을 아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회사에서 사장님이 김 부장 좀 돌아보세요. 그래가지고 이게 투자안이 있는데 이 투자안의 기대 수익률 좀 구해봐. 구해왔어. 우리 회사의 요구 수익률은 어느 정도지? 네, 우리 회사 요구 수익률 자기도 구해왔어요. 차트를 갖고 왔지, 보고서를 갖고 왔죠. 근데 사장이 어떻게 된지를 몰라. 기대 수익률이 클 때 투자하는지 요구 수익률이 클 때 투자하는지를 몰라. 그럼 사장의 자격이 없죠. 그죠? 그러니까 투자를 할 거냐 말 거냐 가장 최종적인 의사결정 아닙니까? 그거 제일 중요하지. 투자론 실컷 배웠는데 투자 여부를 결정 못해. 어떨 때 투자해야 되는지를 몰라. 그럼 뭐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떨 때 투자를 하느냐 어떨 때 안 하느냐는 꼭 알아놔야 돼요. 앞으로 계속 나와. 투자 여부의 판단 기준들이. 첫 번째 나온 게 이겁니다.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크면 투자한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 교재 보세요. 32페이지에 2번의 수익률, 2번의 수익률 있죠. 거기 보니까 균형 투자라는 말을 보니까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클 때 있잖아요. 1번 보이세요? 고를 경우에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투자해요. 투자한다는 말이 없잖아. 투자해. 같아도 할 수 있어요. 다시 적어 드릴게요. 좀 중요하니까.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크거나 같을 때 투자를 선택한다. 반대로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작으면 그 투자는 기각이 된다. 투자는 기각, 투자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꼭 아셔야 돼요. 그리고 실현 수익률은 투자 판단의 기준이 되지 않는다. 네. 그래서 수익률에 대한 공부를 다 했습니다. 자, 수익률, 기대 수익률이 있고 요구 수익률이 있고 실현 수익률이 있다. 기대 수익률은 예상 수익률이라고도 한다. 그 투자 안에서 기대되는 수익률인데 뭐 확률을 이용해서 구한다. 객관적이다. 자, 요구 수익률은 투자자가 그 해당 투자 안에서 얻기를 원하는 최소한의 수익률이다. 최소한의 수익률. 무위험률에다가 위험 할증률, 예상 인플레이율을 다 더한다. 위험 할증률은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태도에 따라 다르다. 위험을 싫어하는 투자자일수록 위험 할증률이 더 크다. 위험 할증률이 크다는 말은 요구 수익률도 크다. 실현 수익률은 투자가 다 이루어지고 난 후에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이다. 그래서 투자 시점에는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투자 여부의 판단 기준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투자 여부의 판단 기준은 기대의 수익률하고 요구 수익률을 비교한다. 그래서 기대의 수익률이 크면 투자하고 작으면 투자하지 않는다. 아시겠죠? 기대가 크다는, 기대 수익률이 크다는 거는 내 기대를 만족시켰다 이런 얘기거든. 됐어요? 여기까지 하고 조금 쉬겠습니다. 네.